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 혹시 오늘 하루 몸이 보낸 신호를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진 그 묵직함, 점심 이후 찾아온 피곤함, 저녁 무렵 뻐근해진 어깨. 우리는 이 모든 신호를 원래 그런 거지 하며 넘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그 작은 습관들이 한 학년 후, 20년 후 당신의 몸을 어떻게 바꿔놓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즈음 당신은 아마도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만은 다르게 하고 싶어질 겁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알람을 끄고 그대로 누운 채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훑어보고 뉴스를 읽었을 겁니다. 이 습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의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쉬고 있던 당신의 뇌는 갑자기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에 깜짝 놀라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아직 완전히 깨지 않은 신경계는 긴장 상태로 전환되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몸은 전투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학년, 20년 반복될 때입니다. 매일 아침 긴장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몸은 점차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과 노년이 겪는 만성 불안, 불면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습관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아침에 눈을 뜨고 5분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천천히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 그들은 2주 안에 수면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한 달 후에는 하루 종일 느껴지던 그 묘한 긴장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당신이 아침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당신의 신경계가 어떤 상태로 작동할지가 결정됩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물을 얼마나 마셨나요? 충분히 마셨다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양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마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마를 때 급하게 한꺼번에. 아침에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 식사와 함께 물을 한 컵 마시고 저녁에 운동하고 나서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그리고 오늘 물 많이 마셨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포는 다르게 느낍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신다고 해서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그냥 배출됩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한꺼번에 부으면 흙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요. 세포가 원하는 건 꾸준한 수분 공급입니다. 조금씩, 자주, 천천히. 특히 중요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1시간 이내,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밤새 당신의 몸은 수분을 소비했습니다. 호흡으로, 땀으로, 세포 재생 과정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혈액은 밤새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활동을 시작하면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뇌로 가는 혈류는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고
두통을 겪고 심혈관 사고를 경험하는 겁니다. 단지 아침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잠들기 전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를 피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몸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몸은 회복 작업을 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고치고 독소를 배출하고 세포를 재생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겁니다.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그러면 몸은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남은 건 잠들기 전에 배출할 시간이 있습니다. 물 한 잔. 정말 사소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이 한 학년 후 당신의 심장, 신장, 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3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갑니까? 그게 왜 중요한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는 걸 참습니다. 회의 중이라서, 일이 바빠서, 지금 자리를 뜰 수 없어서, 그렇게 참고 참다가 정말 더 이상 못 참을 때 가십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될 때입니다. 방광은 원래 신축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계속 팽창시키고 참으면 방광의 근육은 점점 늘어나고 탄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잔뇨감이 느껴지고 밤에 자주 깨고 심한 경우 요로 감염이나 신장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대변입니다. 현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변비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장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신호가 왔을 때 참고 출근하고, 직장에서 신호가 와도 불편해서 참고, 집에 와서야 겨우 화장실에 갑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내면 장은 더 이상 제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기분도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신호를 매일 무시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 이게 바로 노후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4번째 습관. 이건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고도 못 고치는 습관입니다. 식사 속도입니다. 당신은 점심 식사를 몇 분 만에 끝내나요? 한 0분? 한 5분? 어떤 분들은 5분 만에 끝냅니다. 빨리 먹는 게 습관이 되면 몸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뇌가 이제 충분해라는 신호를 보내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다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항상 배부르게 먹고도 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간식을 찾고 저녁을 과식하고 밤에 야식을 먹습니다. 더 심각한 건 소화입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제대로 씹지 않게 됩니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에 있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씹지 않으면 이 과정이 생략됩니다. 그러면 위와 장에 부담이 갑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 덩어리를 소화시키려고 위산을 더 많이 분비하고 장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질병들이 나이 들어 찾아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천천히 먹는 것, 이건 단순히 식사 예절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소화기관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음식을 20번 이상 씹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천천히 먹으면 음식 맛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먹어온 음식들의 진짜 맛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나요? 출근길 차 안에서, 사무실 책상에서, 점심 먹으면서, 퇴근길 차 안에서, 저녁 식사 후 소파에서. 계산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한영 시간 이상 앉아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앉아 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앉아 있을 때 당신의 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로 가는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게 장시간 계속되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생기는 혈전증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행기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 18시간씩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뒷근육. 이 근육들은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인데 안 쓰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무릎에 부담이 가고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셋째, 대사가 느려집니다. 앉아 있을 때는 칼로리 소비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대사율이 다릅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몸은 노화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30분마다 한 분만 일어나서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근육이 활성화되고 대사가 촉진됩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30분쯤 지나면 몸이 근질거립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30분마다 잠깐 쉬고 나면 집중력이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생산성도 올라갑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건 노후에 스스로 걷는 사람이 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6번째 습관. 이건 좀 더 미묘한 주제입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SNS를 확인하고 영상을 보고 뉴스를 읽습니다. 그러다 눈이 감기면 자는 겁니다. 이 습관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 아직 낮이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잠은 들지만 깊은 잠에 들지 못합니다. 둘째, 정보 과부하 때문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본 정보들은 뇌가 정리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복잡해지고 잠을 자도 뇌가 쉬지 못합니다. 셋째, 감정 자극 때문입니다. SNS에서 본 누군가의 멋진 삶,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 자극이 가라앉지 않은 채 잠들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들기 전 습관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황금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을 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조명을 낮추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단 자극적인 책이 아니라 편안한 책을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호흡입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이제 쉴 시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법. 이걸 5분만 해도 심박수가 낮아지고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수면은 노후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잘 자는 사람은 천천히 늙고 못 자는 사람은 빠르게 늙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은 잠들기 전 1시간이 결정합니다. 7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일 겁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식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고 게임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수동적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무언가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스트레스는 몸에 쌓인 긴장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해소되어야 하는데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잠깐 잊혀질 뿐입니다. TV를 보는 동안은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지만 TV를 끄면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해소는 몸을 움직일 때 일어납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춤, 정원 가꾸기, 청소, 어떤 형태든 몸을 움직이면 쌓였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사됩니다. 동시에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특히 효과적인 게 걷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0분만 걸어도 뇌의 해마기역과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힘이 없어요.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한 겁니다. 정신적 피로와 육체적 피로는 다릅니다.
정신적 피로는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풀립니다. 역설적이지만 움직이고 나면 더 가벼워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힘든 날 소파에 앉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밖에 나가서 20분만 걸어보세요. 돌아왔을 때 기분이 어떤지. 스트레스를 소파에서 풀려는 습관. 이게 한영년, 20년 쌓이면 당신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8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좀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항상 이래. 난 안 될 거야.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어. 이런 생각들 아무렇지 않게 떠올립니다. 습관처럼 숨 쉬듯이.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단순히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하루에 몇 번이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종일,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는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은 거의 모든 노화 질환의 원인입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암. 이 모든 질병의 뿌리에 만성염증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부정적 사고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늙었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한 주일 후 젊게 행동한 그룹은 실제로 신체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 청력, 근력, 유연성,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단지 생각과 행동을 바꿨을 뿐인데 생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화학 반응입니다. 호르몬을 만들고 신경을 활성화하고 유전자 발현까지 바꿉니다. 부정적 사고 습관을 바꾸는 것. 이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하는 것.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는 대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이 작은 차이가 10년 후 당신의 뇌와 몸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9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간과되는 습관일 겁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호흡은 자동으로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호흡하느냐는 자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호흡하고 있나요? 잠깐 의식해 보세요. 가슴이 움직이나요? 아니면 배가 움직이나요? 호흡이 얕나요? 깊나요? 빠른가요? 느린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얕고 빠른 가슴 호흡을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할 때 더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얕은 호흡은 몸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증가하고 피로가 쌓입니다.
게다가 얕은 호흡은 신경계를 긴장 상태로 유지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은 계속 전투 모드에 있습니다. 반대로 깊고 천천한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건 휴식 모드입니다. 심박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호흡만 바꿔도 몸 전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웃긴 건 우리는 태어날 때는 모두 완벽한 호흡을 합니다. 아기들을 보면 배로 숨을 쉽니다. 깊고 천천히. 하지만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서두르면서 호흡이 망가집니다. 다시 배우면 됩니다. 하루에 딱 5분만 의식적으로 깊게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나오게,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게, 천천히 깊게. 이걸 한 달만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호흡. 이건 당신이 평생 공짜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10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좀 더 사회적인 주제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나요? 문자나 메시지가 아니라 얼굴을 보며 목소리를 들으며 감정을 나누는 대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진짜 연결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고 가족과는 피곤해서 말을 아끼고 친구들은 바빠서 못 만나고 이 고립이 노후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 15갭이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뇌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반대로 고립되면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염증이 생기고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의 고립은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점점 고립됩니다. SNS에서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전화가 아니라 만나서 문자가 아니라 얼굴을 보며 그리고 그 대화에서 진짜 당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을, 고민을, 기쁨을. 연결은 생존입니다. 외로움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11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햇빛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햇빛을 쬐나요? 많은 직장인들은 아침에 어두울 때 출근해서 저녁에 어두울 때 퇴근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인공 조명 아래 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쉬거나 쇼핑몰 같은 실내 공간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햇빛은 단순히 밝기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뇌는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인식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각성도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16시간 후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하지만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시계가 망가집니다.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잠이 안 옵니다. 기분은 우울하고 에너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심혈관 건강, 심지어 암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입니다. 영양제로 보충할 수도 있지만 햇빛을 통해 만들어진 비타민 D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얼마나 햇빛을 받아야 할까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12시간 이내에 햇빛을 쬐는 것. 창문 너머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유리창은 필요한 파장을 차단합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얼굴과 팔 정도만 노출해도 됩니다. 물론 장시간 노출은 피부에 안 좋으니 30분 정도만. 햇빛. 이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보조제입니다. 1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특히 중년 이후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육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거운 걸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 운동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근육 운동이야. 걷기만 해도 충분해. 하지만 이게 큰 실수입니다.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나 달리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근육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30대에 비해 30% 이상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근육이 줄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찝니다. 둘째, 균형 감각이 나빠집니다. 근육이 약하면 몸을 지탱하기 힘들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노년기 낙상은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가 넘습니다. 셋째,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주요 장소입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면역세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건강의 저장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이 세 가지만 해도 전신 근육을 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개씩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나이와 상관없이 근육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70대, 80대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이 늘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포기했을 뿐입니다. 13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좀 더 섬세한 주제입니다.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어떤 소리에 둘러싸여 있나요? 차 소리, 공사 소리, 에어컨 소리, TV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현대인은 소음 속에서 삽니다. 우리는 이 소음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시끄럽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다릅니다. 소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의식하지 못해도 청각신경은 계속 자극받고 뇌는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소음 노출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밤의 소음이 문제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뇌는 반응합니다.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고 아침에 개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요함은 치유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완전한 고요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모든 소리를 끄는 겁니다. TV도, 라디오도, 스마트폰도 그냥 앉아서 고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무언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고요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몸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줄이는 것. 이건 귀를 쉬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뇌를 쉬게 하는 겁니다. 14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씹는 횟수입니다. 앞에서 식사 속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한 입에 음식을 몇 번 씹나요? 많은 사람들은 510번 정도 씹고 삼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킵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한 입에 3050번을 씹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번씩 씹으라는 건강법도 있었습니다. 과장 같지만 실제로 씹는 횟수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첫째, 소화를 돕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으면서 소화 효소가 작용합니다. 위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포만감을 줍니다. 천천히 오래 씹으면 뇌가 포만 신호를 받을 시간이 생깁니다. 과식을 예방합니다. 셋째, 영양소 흡수가 좋아집니다. 잘게 부서진 음식은 표면적이 넓어서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합니다. 넷째, 치아와 잇몸을 튼튼하게 합니다. 씹는 운동은 턱 근육을 강화하고 잇몸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다섯째, 뇌를 자극합니다. 씹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줍니다. 리드미컬하게 씹는 행위는 명상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삼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한 입에 최소 20번은 씹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턱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씹는 근육을 안 쓰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2주만 해도 소화가 달라지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사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씹는 것. 이건 우리가 잊어버린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15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좀 더 철학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를 느끼나요? 많은 사람들은 불평은 많이 하지만 감사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일이 많다, 돈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힘들다. 하루 종일 불만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습니다. 면역력이 더 강합니다. 혈압이 더 안정적입니다. 수면의 질이 더 좋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이 적습니다. 심지어 수명도 더 깁니다. 감사가 약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감사는 큰 것에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렸지만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감사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하루 종일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뇌가 그렇게 훈련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이고 문제보다 기회가 보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뇌와 몸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16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습관일 겁니다. 경계 설정입니다. 당신은 싫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 특히 중년 이후의 분들은 평생 내라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부탁하면, 회사가 요구하면, 친구가 도움을 청하면,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니까, 책임감이 있으니까,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하지만 이 습관은 서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면 당신의 요구는 뒤로 밀립니다. 쉬고 싶어도 못 쉬고, 아파도 참고, 하고 싶은 것은 계속 미룹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번아웃, 우울증, 그리고 이건 노후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싫어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당신이 걱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분명한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내라고 할 때 그게 더 의미 있습니다. 경계 설정. 이건 노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17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몸과 직접 관련된 주제입니다. 체온입니다. 당신의 손발은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손발이 차갑습니다. 원래 그래, 체질이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발이 차갑다는 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영양소와 산소가 세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액순환이 더욱 중요합니다. 순환이 안 되면 치매, 심혈관 질환, 관절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옷입니다. 특히 배, 허리,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주요 장기와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자기 전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체온이 올라갑니다. 셋째, 움직임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혈액이 정체됩니다.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는 것. 넷째, 족욕입니다. 잠들기 전 2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이것만으로도 전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체온 1도가 면역력 30%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일 수 있지만 체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손발이 차갑다면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18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정신 건강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비교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나요?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멋진 삶이 펼쳐집니다. 여행 가는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가족, 성공한 모습.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합니다. 비교는 독입니다. 특히 SNS 시대의 비교는 더욱 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SNS에 최고의 순간만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고민, 실패,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당신의 일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비교할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 이뤘네. 저 사람은 내 또래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걸어온 길과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점도 환경도 선택의 순간도 모두 달랐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어제의 당신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 이것만 물으면 됩니다. SNS를 줄이세요. 특히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계정들은 팔로우를 끊으세요. 비교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배움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걸 배운 게 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익숙한 일을 반복하고 익숙한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배울 나이도 아니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뇌를 늙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약해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기존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뇌의 가소성이 유지됩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배움을 지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그림, 춤, 요리, 정원 가꾸기. 중요한 건 완전히 새롭고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뇌가 자극받지 않습니다. 약간 힘들게 느껴져야 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70대, 80대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악기를 배웁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배움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논쟁적인 주제일 수 있습니다. 약입니다. 당신은 현재 몇 가지 약을 드시나요? 많은 중년과 노년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진통제. 어떤 분들은 하루에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습니다. 이 약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가지 약이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위해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이 어지러움을 일으키면 어지러움 약을 먹습니다. 그 약이 변비를 일으키면 변비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약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약에 의존하면서 생활 습관은 바꾸지 않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니까 짜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당뇨약을 먹으니까 단 걸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관리할 뿐 원인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나쁜 식습관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고 약만 먹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합니다. 물론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면 약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약을 끊거나 용량을 줄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에 대한 현명한 태도는 이겁니다. 지금 필요한 약은 잘 먹되 이 약을 평생 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습관을 바꿔서 약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 약은 도구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21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웃음입니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웃었나요? 진짜로 배꼽 잡고 웃은 게 언제인가요? 많은 어른들은 웃지 않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은 진지하고 책임은 무겁고 걱정은 많습니다. 웃는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근육이 이완됩니다. 1분 웃는 것이 10분 조깅하는 것만큼 심혈관에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게다가 웃음은 전염됩니다. 당신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웃습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웃길 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웃김을 찾아가세요.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코미디를 보거나 유쾌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심지어 웃음 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웃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웃지만 몇 분 지나면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만큼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음, 이건 공짜 명약입니다. 22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멀티태스킹입니다. 당신은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하나요?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운동하면서 영상을 봅니다. 효율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기억력을 감소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증가시킵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뇌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뇌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전환하는 겁니다. 그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됩니다. 게다가 멀티태스킹은 현재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면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고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관계가 약해집니다. 싱글 태스킹을 연습해 보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집중력이 달라지고 일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현재에 온전히 있는 것. 이게 바로 마음 챙김이고 이게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23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좀 더 깊은 주제입니다. 용서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을 붙들고 있나요? 과거에 당신을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부당하게 대한 사람, 그 기억이 아직도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사과도 안 했어. 이해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원망할 때마다 당신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당신의 혈압이 올라가고 당신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신의 수면이 나빠집니다. 상대방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데 당신만 아픕니다.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이 나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하겠어.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용서하고 나면 당신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용서. 이건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24번째 습관입니다. 이건 노년기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목적입니다. 당신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나요? 젊을 때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학교 가야 하고, 일해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목적을 잃습니다. 이제 뭐 하지?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서 살까?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삽니다. 치매 발병률이 낮습니다. 우울증이 적습니다. 신체 기능이 더 잘 유지됩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을 돌보고 마을 일을 돕고 취미를 즐깁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목적입니다. 목적 없는 삶은 방향 없는 배와 같습니다. 표류할 뿐입니다. 당신의 이키가이는 무엇인가요? 25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연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연 속에 있나요?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무도 흙도 풀도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특히 삼림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숲속을 천천히 걷는 것.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걸 치료법으로 사용합니다.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의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는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숲에서 이 시간을 보내면 그 효과가 일주일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숲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공원도, 나무가 있는 길도, 심지어 집에 화분을 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과 연결되는 겁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듣는 것. 자연은 우리의 집입니다. 그 집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됩니다. 26번째 습관입니다. 정리입니다. 당신의 집, 당신의 방은 어떤 상태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물건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삽니다. 오래된 옷, 안 쓰는 물건, 버리지 못한 추억들. 언젠가 쓸 수도 있잖아.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까워. 하지만 이 물건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어질러진 공간은 어질러진 마음을 만듭니다. 시각적인 혼란은 정신적인 혼란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집중력을 높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특히 침실이 중요합니다. 침실은 쉬는 공간입니다. 일과 관련된 물건, 운동기구, 빨래 더미가 있으면 뇌는 쉬지 못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는 선택입니다.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게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함은 피로를 만들고 단순함은 평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버리는 겁니다.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 당신의 공간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27번째 습관입니다. 촉각입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껴안은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마사지를 받은 게 언제인가요? 현대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체 접촉이 부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몇 주, 몇 달 동안 누구의 손길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아기들은 충분히 안기지 못하면 발달이 지연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혈압을 낮춥니다. 외로움을 줄입니다.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20초 동안 포옹하면 이 모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족이 있다면 더 자주 껴안으세요. 아침에, 저녁에, 그냥. 혼자 산다면 셀프 마사지를 하세요. 손으로 팔을 문지르고, 다리를 주무르고, 발을 만지는 것. 이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전문 마사지를 받으세요. 사치가 아니라 건강 투자입니다. 반려동물도 좋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촉각은 우리가 잊어버린 감각입니다. 다시 깨워야 합니다. 28번째 습관입니다. 창의성입니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셨나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거나, 정원을 꾸미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많은 어른들은 창의적인 활동을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능이 없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하지만 창의성은 재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의성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치매를 예방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이 좋습니다. 손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뜨개질, 도자기, 목공, 그림, 서예. 이런 활동들은 명상 효과도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투르게 그린 그림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 불완전한 도자기. 이 모든 게 당신의 표현이고 당신의 존재입니다. 창의성. 이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29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정말 거의 끝입니다. 의식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끝내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람에 깨서 바빠지고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듭니다. 의식 없이 그냥. 하지만 작은 의식은 하루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침 의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기. 창문을 열고 깊게 숨쉬기. 따뜻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5분 동안 스트레칭하기. 이 간단한 행동들이 하루의 톤을 설정합니다. 저녁 의식도 중요합니다. 오늘 잘한 일 하나 떠올리기. 내일 가장 중요한 일 하나 정하기. 감사 일기 쓰기. 깊은 호흡 5분. 이 의식들은 당신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내가 내 하루를 의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 의식은 종교적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겁니다. 이 작은 의식이 1년, 10년 쌓이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지막 30번째 습관입니다. 자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한가요? 왜 이것도 못해? 게으른 나, 쓸모없는 나. 하루 종일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고 채찍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비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회복력이 증가합니다.
동기부여가 됩니다. 우울증이 감소합니다. 관계가 개선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피곤할 때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충분히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늙었다고 느낄 때 나이 드는 건 실패가 아니야.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자기자비. 이건 노후를 품위 있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지금까지 30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 어쩌면 그건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에 한 번 깊게 호흡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다른 변화를 부르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노후 건강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노후 건강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매순간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들의 합입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 오늘 당신이 한 생각, 오늘 당신이 움직인 방식, 오늘 당신이 쉰 방법. 이 모든 것이 10년 후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조금만 더 아껴줘. 조금만 더 쉬게 해줘. 조금만 더 사랑해줘.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불평 없이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몸을 위해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의 건강은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으며,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확실하게. 당신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